저는 79살 김복자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백만장자라 부르죠. 평생 땀 흘려 일해 모은 재산이 제 이름 앞에 붙은 수식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저 아픈 몸을 이끌고 시골로 내려온 외로운 노인일 뿐이에요. 할머니, 정안리 버스 정류장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의 목소리에 깜빡 졸던 눈을 떴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서울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높은 빌딩 대신 낮은 지붕의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아스팔트 대신 흙길이 펼쳐져 있었죠. 버스에서 내리자 봄바람이 제 뺨을 간지렸어요. 몇 해 전 심장 수술을 받고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의사는 조용한 시골에서 휴식을 취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정안리였죠. 이곳에 제 오랜 친구 최만수가 살고 있다는 것도 한 이유였고요. 짐을 들고 마을 입구를 지나는데 화사한 꽃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문득 시선을 돌리니 작은 꽃집이 보였습니다. 은채 플라워라는 간판이 달린 그곳엔 다양한 꽃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꽃들 사이에서 한 젊은 여성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 나왔어요. 25 정도 되어 보이는 그 여성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칫했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죠. 그 미소, 그 눈매, 심지어 말투까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여요. 여성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그제야 제가 한참 동안 그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 괜찮아요. 그냥 여행이 좀 피곤했나 봐요. 혹시 이름이 송은채라고 합니다. 이 꽃집 주인이에요. 송은채? 그 이름을 들으니 24세 사고로 세상을 떠난 제 딸 김미영이 떠올랐어요. 송은채는 제 딸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웃을 때 눈가에 잡히는 주름까지. 저는 김복자예요. 오늘부터 이 마을에서 살게 될 예정이에요. 은채는 반갑게 손을 내밀었고 저는 그 손을 잡는 순간 이상한 따뜻함을 느꼈어요. 마치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다시 찾은 듯한 기분이었죠. 그날 저녁 새 집에 짐을 풀면서도 은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미영이 20살 때 찍은 사진이었죠. 은채와 미영을 나란히 놓고 보면 어쩜 이렇게 닮았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미영이는 30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과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미영이가 임신 8개월이었어요. 병원에서는 미영이를 살리기 위해 응급 제왕절개를 했다고 했지만 아이의 생사는 알 수 없었죠.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저는 딸과 사위의 장례를 치르기에도 벅찼어요. 그 후로 30년 저는 모든 것을 사업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은채가 정말 미영이의 딸, 내 손녀일까?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슴 한편에선 희미한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첫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왔어요. 마치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저는 정안리에 온 지 이틀째 되는 날 일출을 보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5시 마을은 아직 잠에 취해 있었지만 저는 오랜만에 가뿐한 몸으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새소리를 따라 걷다 보니 작은 동산에 도착했죠. 그곳에서 바라본 해돋이는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장관이었습니다. 동산을 내려와 마을을 산책하던 중 우연히 마을회관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죠. 제16회 정안리 봄꽃 축제준비위원회 모집. 축제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침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아,
이제 막 이사 오신 서울 할머니 아니십니까? 마을 이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자기 소개를 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축제 준비를 돕겠다고 자원했어요. 평생 일만 하다 은퇴한 저에게 이런 봉사활동은 새로운 경험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복자 할머니 맞으시죠? 고개를 돌리니 어제 만난 송은채가 서 있었어요. 오늘은 앞치마를 두르고 커다란 화분 2개를 들고 있었죠. 어제 마을 이장님께 들었어요. 서울에서 오신 김복자 할머니가 계시다고요. 축제 준비 도우신다면서요? 송은채의 미소에서 다시 한번 딸 미영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아려왔지만 표정 관리를 하려 노력했죠.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고 싶어서 말이야. 송은채는 제게 마을회관에 들러 차 한잔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따라갔죠. 마을회관 한쪽에는 작은 부엌이 있었어요. 송은채는 그곳에서 주전자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국화차 좋아하세요? 제가 직접 말린 국화로 차를 우려드릴게요. 고맙구나. 오랜만에 국화차를 마시네. 국화의 노란 꽃잎이 물에 풀어지며 은은한 향기가 퍼져나왔어요. 송은채가 내온 차를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맛, 이 향기. 미영이가 살아있을 때 자주 끓여주던 그 국화차와 똑같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눈물이. 저도 모르게 흘러내린 눈물을 송은채가 발견했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죠. 괜찮아. 그냥 차가 뜨거워서 그래. 그런데 이 국화차 어디서 배웠니? 어릴 적 고아원에서 사진 한 장을 받았어요. 거기에 적힌 레시피대로 만든 거예요. 할머니도 아시나요? 이 국화차 만드는 법?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미영이는 국화차를 특별한 방법으로 만들었어요. 보통과 달리 꿀 대신 매실청을 넣고 마지막에 대추 한 조각을 띄웠죠. 송은채의 국화차도 정확히 그 방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다시 한번 미영이의 사진을 들여다보았죠. 사진 속 미영이는 22살 때 결혼식 날 모습이었습니다. 흰 웨딩드레스를 입고 활짝 웃고 있는 미영이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30해 전 그날 미영이와 사위가 신혼여행을 가던 중 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았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미영이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미영이의 뱃속 아이라도 살리기 위해 긴급 제왕절개 수술을 했어요. 하지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명확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죠. 한 간호사는 아이가 살았다고 했고 다른 의사는 아이도 위독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미영이마저 세상을 떠났어요. 슬픔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저는 장례를 치르기에 급급했죠. 그리고 그 후로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찾아볼 생각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아이가 세상을 떠난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송은채의 나이는 28쯤 되어 보였어요. 미영이가 떠난 지 30해가 되었으니 시기적으로도 맞아떨어졌죠. 그리고 그 국화차, 그 미소, 그 눈매까지. 이불을 끌어당겨 눈을 감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만약 송은채가 정말 미영이의 딸이라면, 내 손녀라면, 가슴 한편에서 작은 희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며 밤새 뒤척였어요. 저는 오랜 추억이 있는 친구 최만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정알리에 왔으니 만나자는 문자를 보냈더니 당일 저녁에 바로 답장이 왔지요.
만수는 서울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다 은퇴하고 정안리에 정착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죠. 약속한 시간에 마을 입구의 작은 전통주점에 도착했습니다. 만수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68의 나이가 무색하게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복자야, 몇 년 만이냐? 서울에서는 잘 지냈어?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만수가 막걸리 한 병을 주문했지요. 옛 이야기에 꽃을 피우다 보니 어느새 2병째를 비우고 있었습니다. 여름날에 땀 흘리던 젊은 시절부터 각자의 사업을 시작했던 중년까지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지만 우정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오랜 친구와의 대화는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계속 송은채의 얼굴이 맴돌았지요. 그 미소, 그 눈매가 왜 이리 미영이와 닮았는지 궁금했습니다. 3번째 병을 비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만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마치 오래도록 간직했던 비밀을 털어놓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그 아이 은채 말이야. 예전에 내 손녀일지도 모른다는 말이 있었어.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현실인지 아닌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지요. 목이 마르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10년 전쯤 만수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송은채는 18살이었다고 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이야기와 함께 우연히 옛날 사진을 보니 제 딸 미영과 꼭 닮았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조금 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만수는 당시 송은채가 이 마을의 노부부에게 입양되었다가 그 노부부가 모두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아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송은채의 출생에 관한 정확한 기록은 없었지만 서울의 한 병원에서 태어나 곧바로 고아원으로 보내졌다는 소문이 있었지요. 만수의 말에 따르면 당시에는 제가 사업으로 바빠서 연락도 안 되고 게다가 확실한 것도 아니어서 말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저는 30해 동안 손녀의 존재를 모른 채 살아온 셈이었지요. 가슴이 아프게 조여왔습니다. 미영이가 떠난 그날, 미영이의 뱃속 아이는 살아있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왜 아무도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슬픔에 빠져 제대로 듣지 못했던 것일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머릿속으로 계속 송은채의 얼굴을 그려보았습니다. 그 미소, 그 눈매, 국화차를 우리던 손길까지 모든 것이 미영이를 닮아 있었지요. 그리고 나이도 28로 미영이가 떠난 시점과 딱 맞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춥지 않은 봄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집에 도착해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오가는 생각들에 뒤척였습니다. 만약 송은채가 정말 제 손녀라면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갑자기 할머니라고 나타나면 송은채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혼란스러워할까요? 아니면 기뻐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더 알아봐야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지요. 그래서 저는 다시 송은채의 꽃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저 꽃을 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제 피와 살을 찾아가는 마음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송은채의 꽃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아침 일찍이었지만 이미 문을 열고 꽃들에 물을 주고 있었지요. 밝은 미소로 맞아주는 모습이 더욱 미영이와 닮아 보였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감정을 억누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복자입니다. 어제 국화차 덕분에 잘 쉬었습니다. 송은채는 반갑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꽃다발 주문이 많아 바쁘다고 했지요. 저는 도울 일이 있냐고 물었고, 송은채는 처음엔 사양했지만 제가 고집을 부리자 결국 동의했습니다. 함께 일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지요. 송은채는 스스로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28살 고아원에서 자랐고 18살에 정알리로 왔다는 사실들이었지요. 점심시간이 되자 송은채는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꽃집 뒤편에 작은 단층집이 있었지요. 송은채가 문을 열고 저를 안내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들과 벽에 걸린 꽃 사진들이 분위기를 밝게 해주었지요. 저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구경하며 송은채의 삶을 엿보았습니다. 고아원 친구들과 찍은 사진, 꽃집을 처음 열었을 때의 모습 등이 있었지요. 그러다 문득 거실 한편에 놓인 유리 진열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손수건 하나가 소중히 놓여 있었지요. 노란 국화자수가 새겨진 하얀 손수건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수건은 제가 30해 전 미영이의 24 생일 선물로 직접 수놓아 준 것과 똑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요. 이 손수건 참 예쁘네요. 어디서 구하셨어요? 송은채는 부엌에서 나오며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진열장을 열어 손수건을 꺼냈지요. 마치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이건 제가 고아원에서 받은 유일한 물건이에요. 이름도 없지만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소중했어요. 손수건을 가까이서 보니 확신이 들었습니다. 국화 한 송이마다 미영이의 이니셜 MY를 작게 수놓았던 특별한 패턴, 그리고 아래쪽 모서리에 미세하게 새긴 프롬 마더라는 문구까지 그대로였지요. 눈물이 목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혹시 괜찮다면 이 손수건을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송은채는 흔쾌히 손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지요. 모서리를 조심스럽게 넘겨보니 역시 그 문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수놓은 프롬 마더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손수건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할머니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송은채에게 너무 갑작스러운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았지요.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송은채는 분명 제 손녀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고아원에 가게 되었는지, 왜 아무도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는지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예전에 비슷한 손수건을 본 것 같아서요. 직접 수놓으신 건가요? 송은채는 고개를 젓고 다시 한번 고아원에서 받은 유일한 물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갓난아기 때 함께 있었다고 했지요.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송은채에게 고아원 이름을 물었습니다. 사랑의 집이라는 서울 근교의 고아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들 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우는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지요. 저는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송은채가 정말 제 손녀인지 확인하고 싶었지요. 성우는 처음에는 놀라워했지만 곧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송은채가 정말 미영이의 딸이라면 30해 동안 우리는 서로를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잃어버렸는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지요. 하지만 이제라도 찾았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일주일 후 성우가 정알리로 내려왔습니다.
아들은 36살의 듬직한 변호사가 되어 있었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어린 아이 같았습니다. 성우는 유전자 검사를 위한 준비물과 함께 왔습니다. 검사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했고 성우는 송은채의 머리카락이나 침 등의 샘플을 구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확신하시는 건가요? 만약 결과가 부정적이면 어머니가 더 상처받을까 걱정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신이 들었지만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했지요. 성우는 며칠 머물며 상황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저는 다시 은채 플라워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성우와 함께였습니다. 송은채는 손님이 많아 바빴지만 우리를 보자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성우를 제 아들이라고 소개했지요. 송은채는 차를 마시자며 뒤편 작은 테이블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또다시 그 국화차를 내왔고 저는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성우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며 송은채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송은채는 고아원 시절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놓았지요. 평범한 아이들과 달리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보내왔고 그것으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송은채가 잠시 손님을 응대하는 사이 성우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송은채가 마시던 찻잔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지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것이 진실을 밝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성우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지요. 그 일주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송은채의 꽃집을 찾아가면서도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송은채는 저를 점점 더 편하게 대해주었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송은채가 꿈꾸는 미래, 꽃과 함께하는 삶, 언젠가 꾸리고 싶은 가족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지요. 마침내 성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었지요. 어머니, 결과가 나왔어요. 송은채 씨는 어머니의 손녀가 맞습니다. 유전적으로 일치해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30해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 미영이의 딸을 찾았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성우야, 고맙다. 내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성우는 주말에 다시 내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송은채에게 진실을 어떻게 전할지 함께 고민하자고 했지요. 하지만 저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을 이미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송은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송은채가 놀란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송은채는 저를 반갑게 맞이했지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늦게요. 제가 울먹이는 모습을 보고 송은채는 당황했습니다. 손을 잡고 거실로 저를 안내했지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은채야, 내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구나. 시작부터 끝까지 미영이의 이야기, 사고, 그리고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말했지요. 송은채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듣던 송은채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가족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송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지요. 제가 손을 내밀었지만 송은채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혼자 있고 싶습니다. 저는 송은채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30해 동안 가족 없이 살아온 송은채에게 갑자기 할머니가 나타났다는 사실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조용히 일어나 문으로 향했습니다. 이해한다, 은채야. 네가 준비됐을 때 언제든 찾아오렴. 내가 기다릴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희망이 있었지요. 언젠가 송은채가 저를 받아들여 줄 날이 오리라 믿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인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침착하게 보냈습니다. 송은채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기에 서두르지 않았죠. 대신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마을에서의 삶에 적응하며 송은채가 마음을 열어줄 날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보이는 산과 들판은 제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고 서울의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점점 더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송은채는 제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꽃집 앞을 지날 때면 발걸음이 자연스레 느려졌지만 억지로 다가가지 않았죠. 송은채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존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무관심한 것처럼 행동할 수도 없었기에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마을 이장에게 찾아가 봄꽃 축제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송은채의 꽃집을 축제의 중심으로 세우고 마을 전체를 꽃으로 장식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후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장은 흔쾌히 동의했고 마을 사람들도 백만장자 할머니의 제안에 열광했습니다. 계획이 세워지자 이장은 송은채에게 직접 설명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송은채를 만났을 때 그 아이의 눈에서 여전히 혼란과 의심이 보였지만 이전보다는 덜 방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송은채에게 직접 말을 걸지 않고 다른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제 귀는 항상 송은채의 목소리를 따라갔습니다. 축제 규모가 커지면 제 꽃집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인력도 부족하고 자금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송은채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조심스럽게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테니까요. 그리고 송은채 씨가 원한다면 꽃집 확장도 도울 수 있습니다. 송은채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눈빛에서 경계와 혼란이 교차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적인 가족관계를 언급하지 않고도 도움을 주는 방식이 송은채에게 부담을 덜어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은채 플라워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돈만 지원한 것이 아니라 송은채가 원하는 방향으로 꽃집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새 온실을 짓고 다양한 꽃 종류를 들여오고 직원도 2명 더 고용했습니다. 송은채는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서서히 제 진심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송은채가 고아원 시절 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24세 여자아이로 심장에 문제가 있어 수술이 필요하지만 비용이 없어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친구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송은채와 함께 서울의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송은채의 친구 수미는 창백한 얼굴로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술 비용이 5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저는 즉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수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송은채도 감격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큰 도움을... 송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울 수 있어 다행이네요.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니까요. 병원을 나서는 길, 송은채가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따뜻한 온기가 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송은채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거나 마을 산책을 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전히 할머니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낯선 사람처럼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봄이 깊어가며 정알리는 꽃으로 가득 찼고 은채 플라워는 마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송은채의 얼굴에서 점점 더 밝은 미소를 볼 수 있었고 그 모습이 미영이와 더욱 닮아 보였습니다. 슬픔과 그리움이 남아있지만 이제는 새로운 희망도 함께했습니다. 조금씩 다가오는 송은채의 마음이 느껴질 때마다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잃어버린 30해를 한 번에 되찾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소중하게 함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매일 은채 플라워에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꽃을 산다는 핑계로 갔지만 이제는 그런 변명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송은채도 제가 오면 반갑게 맞아주었죠. 수민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송은채의 고아원 친구들을 돕는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후원하는 모든 일들이 송은채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간다고 느꼈지만 아직 할머니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봄꽃 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여름이 다가오던 어느 날 송은채가 제 집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으로 자발적인 방문이었고 손에는 아름다운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노란 국화와 하얀 데이지가 어우러진 꽃다발이었죠. 김 복자님께 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제가 꽃다발을 받아들었을 때 작은 카드가 눈에 띄었습니다. 카드에는 송은채의 깔끔한 글씨로 그리운 이름, 복자라고 적혀 있었죠.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송은채가 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송은채를 거실로 안내했고 차를 내오며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고 결국 송은채가 먼저 입을 열었죠. 지난 몇 달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송은채의 말에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터질 것 같았으나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기다려온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송은채는 어머니의 사진도 자세히 보고 국화자수 손수건도 계속 살펴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민을 도와준 일까지 이제는 제가 정말 할머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제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30해 동안 참아온 그리움과 기쁨을, 송은채를 찾은 기적에 대한 감사함을 모두 담아 송은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옛 앨범을 펼쳤습니다. 미영의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기까지의 사진들, 미영의 결혼식 사진, 임신했을 때의 사진까지 하나하나 살펴보았죠. 송은채는 눈을 빛내며 자신의 어머니를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미영이 뱃속에 송은채를 품고 있는 사진을 보면서는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영에 대한 이야기는 밤새도록 이어졌고 음악을 좋아했던 미영, 집에서 국화를 키워 차를 만들기 좋아했던 미영 봄비를 맞으며 춤추던 미영의 모습까지 하나하나 들려주었습니다. 송은채는 모든 이야기 속에서 자신과 닮은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했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송은채는 더 자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고 때로는 그냥 나란히 앉아 책을 읽기도 했죠. 제가 미영을 키웠던 것처럼 이제는 송은채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순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가족으로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송은채에게 제안했습니다. 기부재단을 설립하여 고아원 아이들과 어려운 환경의 청년들을 돕자고 말이죠.
송은채는 눈을 반짝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복자재단이 설립되었고 송은채는 이사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고 여러 고아원과 협력하여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송은채는 꽃 테라피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그것은 정신적 트라우마를 가진 아이들에게 특히 효과적이었죠. 제 부와 송은채의 따뜻한 마음이 만나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송은채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고아원에 가게 되었는지, 왜 가족과 헤어졌는지 말이죠. 저는 송은채와 함께 서울로 향했고 당시 미영이 입원했던 병원과 송은채가 머물렀던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알리에서 진정한 가족으로 함께 살아갑니다. 매일 아침 송은채가 가져다주는 들꽃 한 송이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30해의 공백은 여전히 아프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미영도 하늘에서 우리를 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80살 생일을 정알리에서 맞이했습니다. 서울에서 살았다면 대형 호텔 연회장에서 사업 파트너들과 형식적인 축하를 받았겠지만 이곳에서는 작은 마당에 마을 사람들과 송은채가 모여 진심 어린 축하를 해주었죠.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생일이었습니다. 정알리에 온 지 1년이 흘렀고 계절은 다시 봄으로 돌아왔어요. 국화밭에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고 봄꽃들은 화사하게 마을을 장식했습니다. 복자재단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이제는 전국의 고아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송은채는 재단 일과 꽃집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제가 정알리에 온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마당에서 꽃을 가꾸고 있는데 송은채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죠. 오늘 시간 있으세요?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저는 호기심이 생겨 송은채를 따라 나섰어요. 예전에 처음 만났던 은채 플라워를 지나 마을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걷는 내내 송은채는 말이 없었지만 그 표정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준비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20분 정도 걸었을까 작은 언덕 너머로 드넓은 국화밭이 펼쳐졌습니다. 노란색, 하얀색, 보라색 국화들이 봄바람에 살랑이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 국화밭 한가운데에는 작은 정자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테이블 위에는 국화차와 함께 작은 케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케이크 위에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쓰여 있었죠. 이건 모두 제가 준비했어요. 할머니와 처음 만난 지 1년이 되는 날을 기념하고 싶었거든요. 송은채의 입에서 할머니라는 말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은 멈출 것 같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죠. 송은채도 눈시울을 붉히며 제게 안겼습니다. 30해의 공백,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를 몰랐지만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멀리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고 봄바람은 우리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정자에 앉아 송은채가 준비한 국화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송은채는 이 국화밭을 작년부터 조금씩 가꾸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 마을에 왔을 때부터 계획했던 일이라고 했죠. 처음에는 단순히 꽃집을 위한 공간으로 생각했지만 점차 특별한 의미를 담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국화밭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장님을 비롯해 그동안 친해진 이웃들, 꽃집 직원들, 복자재단의 직원들까지 30여 명이 모였죠.
모두 축하의 말을 건네며 우리를 둘러쌌어요. 누군가 카메라를 가져와 기념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국화밭 가운데 서서 사진을 찍었어요. 송은채가 저를 꼭 안고 있었고 주변에는 웃음 짓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미영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미영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은 피보다 마음으로 피어난다는 말이 있어요. 송은채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피로 이어진 가족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마음이었죠. 사진을 찍은 후 모두가 함께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며 봄날의 햇살 아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어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송은채와 저는 정자에 남아 저무는 해를 바라보았죠. 노을이 국화밭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송은채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외롭지 않았어요. 국화꽃이 만발한 이 마을에서 저는 잃어버렸던 가족을 다시 찾았습니다. 국화꽃은 다시 피어났고 제 인생도 새롭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국화밭에 달빛이 내리며 우리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미영과도 다시 만날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 저는 송은채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국화꽃 핀 마을에서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